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2학기 DS 인터페이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보보호 연구실 소속 이동환 석사과정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는 이 동형 암호라는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이 행렬 간의 곱셈을 어떻게 저희 동형 암호 환경에서 수행하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해당 논문은 2025년도 유로크리트에 게재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서론과 기본 개념을 먼저 시작을 해서 세부 알고리즘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실험 결과,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트 초록입니다. 네, 왜 이 행렬 곱셈이 암호화되어야 하는가? 현대 사회의 이 머신러닝 그리고 DNA 모델들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사용자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산에 필요한 행렬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행렬에 포함된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형 암호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연산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 자체를 연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 암호가 참 좋은데, 이제 덧셈과 곱셈과 같은 선형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렬 곱셈처럼 특정 행을 뽑고 특정 열을 뽑고 하는 그런 비선형 연산의 경우는 선형 연산으로 근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다수의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본 논문은 이 행렬이 굉장히 큰 경우, 이제 암호문 하나에 행렬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표현을 해서 어떻게 행렬 곱셈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이제 기존에 대두되던 이제 베이스라인 방법론과는 좀 접근 방식이 다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계산 속도가 약 800배가량 굉장히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타급 성능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전개는 어떻게 이렇게 800배 가량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플로우,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된 몇 가지 트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론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렬 곱셈은 여기서는 이제 평문,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행렬 곱셈 PPMM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는 행렬로 변환이 되면 그건 이제 사이퍼 텍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P가 지금 C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형 암호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몇 가지 체계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룬 4세대 동형 암호 체계인 이 CKKS는 데이터를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렬 구조로 지금 곱셈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렬을 이제 벡터를 쌓은 구조, 이제 여러 개의 벡터들이 결합된 구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행이나 열 기준, 한 개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개의 벡터가 결합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조금 이따 시각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PPM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는 그 행렬 곱셈이기 때문에 이걸 최적화하고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PCMM, CCMM처럼 암호화가 적용된 행렬 곱셈은 18년도 그 베이스라인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속도가 굉장히 개선된 곱셈 구조들이 나오고 있고, 본 논문이 이제 그의 최전선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행렬 암호문 간의 암호문으로 표현된 행렬 곱셈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행렬 구조 곱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몇 가지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림만 좀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KKS에서 평문은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실수 범위의 어떠한 데이터들이 벡터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그만한 자물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평문은 이 4개의 슬롯에 각각의 데이터, 즉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벡터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물쇠를 씌워서 이걸 암호화하게 되면 저희는 이에 대해서 벡터 간 덧셈, 곱셈, 그리고 데이터의 위치를 좌우로 변경하는 회전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그림에는 표현 안 했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데이터가 1, 2, 3, 4가 들어간다고 하면 좌측으로 회전을 한 칸 하면 2, 3, 4, 1 그리고 우측으로 한 칸 하면 4, 1, 2, 3 뭐 그런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진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덧셈과 곱셈 그리고 회전 연산만 가지고 행렬 곱셈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회전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암호화가 된 상황에서는 연산이 각 인덱스가 아니라 암호문 단위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다시 예시를 보시면 저희가 행렬 곱셈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계산을 하는 경우 평문에서는 이 빨간색 인덱스를 바로바로 뽑아서 곱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호문 기준에서는 저희가 1행과 2열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암호문 단위로 연산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끼리 수행을 하려면 인덱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네모를 우측으로 한 칸 옮겨서 둘 다 두 번째 인덱스에 있도록 설정을 해야 내가 원하는 이 1행과 1열 기준에서 두 번째 값들의 곱셈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로테이션이 된 것은 사실 나머지 행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제 몇 행 몇 열을 뽑을지에 대한 로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로테이션을 다르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으로서는 이제 다수의 회전 연산이 필요가 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CKKS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은 CKKS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항식 구조를 사용합니다. 아니 아까는 이제 평문 실수 벡터 형태로 지금 표현한다 했는데 갑자기 왜 다항식으로 바뀌었냐? 이게 약간 지금은 제가 설명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벡터 형태와 다항식 구조의 이제 구조상 차이지 실제 데이터는 그 벡터 형태로 표현이 돼 있다. 즉 이제 4개의 슬롯에 원래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암호화되어서도 똑같은 위치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다항식 구조로 변환을 할 때 몇 가지 적용사항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항식의 최대 차수가 n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n차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다항식은 n은 -1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서 다항식의 차수 범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항식 곱셈을 통해서 연산 중에 n차를 넘어서는 차수가 생기면 범위가 이걸로 규정이 됩니다. 예시 연산을 보시면 x의 n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1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1로 치환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다항식 같은 경우는 암호문은 이제 두 개의 다항식 쌍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중에 하나에 원래의 데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CKKS 연산은 이 데이터가 다항식 내부에 저장되는 슬롯 인코딩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본 논문은 데이터가 개수에 배치되는 코에피션트 인코딩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그 우리가 원하는 슬롯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만약에 암호화 연산을 끝내고 나면 그걸 원래의 데이터,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바꿔줄 건데요. 이걸 복호화, 디코딩이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디크립트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복호화 연산을 어떻게 할지, 내 암호를 어떻게 풀어줄지를 결정하는 비밀키 S 값이 필요로 합니다. 위에서 말한 암호문 다항식 이 쌍 B와 A에 대해서 비밀키를 적절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연산을 하면은 메시지를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링 GQX 모드 XN 플러스 1이라는 이 구조가 지금 뭔지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적용사항을 적용한 다항식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CKKS 암호문은 이 범위에서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연산 범위 내에서 CKKS 암호문 RW는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 암호문이 A와 B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복호화를 수행할 때 아래에
네, 저희가 복호화를 수행할 때, 죄송합니다. 아래의 수식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아래의 수식이, 수식이 지금 밑의 이 행렬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n차를 넘어가는 것들은 다 범위를 다시 조정했는데, 그걸 반영한 게 이 행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호문을 복호하기 위한 다항식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행렬 구조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제 한 개의 다항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항식, 즉 여러 개의 암호문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A1, A2들은 모두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조는 어떠한 n by n 행렬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홀쭉하지만 실제로는 이 행렬 간의 곱셈이 이미 수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제 저희는 암호문 간의 행렬 곱셈을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호화를 하게 되면 원래의 데이터가 획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데이터 M은 지금 그걸 구성하는 원래의 암호문 A와 B에 대해서 복호화를 한 결과인데 저희가 이 PCMM 하나만 암호문인 행렬 곱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흰색은 평문, 내부는 암호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평문과 암호문 구조로 표현된 이 행렬 구조에서 평문은 저희가 어떤 각 인덱스에 대해서 곱해져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문을 내부에 있는 이 다항식에 대해서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된 이 UA와 UB, UM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것은 이 PCMM이 아니라 모든 게 암호문이었던 CCMM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때 저희가 이 논문의 인사이트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행렬 곱셈이 좌행렬의 행과 우행렬의 열을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행렬을 만약에 전치를 해서 원래는 열이었던 부분을 행에 다시 배치를 할 수 있다면 행렬 곱셈은 행과 행 사이의 곱셈 연산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를 할 건데 그럼 전치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거냐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전치 n의 변의 길이를 가지는 정방행렬 m이 주어졌을 때 전치 연산을 수행하면 뭐 수식으로 이렇게 된다 표현했는데 지금 i와 j가 각각 행열 인덱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게 이제 얘는 뭐 열 기준 표현이었다면 얘는 행 기준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행렬 전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행렬 곱셈을 빠르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 피처 베이스드 행렬을 멤버 베이스드 행렬 구조로 변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4개의 피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만약에 이에 대해서 전치를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멤버 베이스드가 아니라 각 피처 기준으로 이 3명의 사람은 이러한 결과를 모였구나. 뭐 A 피처에 대해서는 이렇구나. B 피처에 대해서는 이렇구나. 라는 시점 전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건 그냥 하나의 실용적인 예시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이 CMT 수행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CMT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식적인 부분은 사실 좀 생략을 하시고 구조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지금 암호문을 다항식 구조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항식은 이제 개수와 그 변수 곱해질 이제 차수로 구성이 되는데 그 다항식에서 하나의 개수를 저희가 뽑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항식은 암호화된 데이터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접근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데 다만 그 다항식에 대해서 하나의 개수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오토모피즘이라는 속성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오토모피즘은 기존의 다항식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보이는 이 갈루아 그룹이라고 보시는데 이
시그마로 표현된 이 오토모피즘 적용의 함수입니다. 오토모피즘이 뭐냐 대체? 어렵지 않고요. 기존의 x 1승 차수를 x 2t 플러스 1로 바꾸는 모든 집합들입니다. 이 대괄호 라지 n은 이제 0부터 n-1까지의 정수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0부터 n-1까지 정수를 모두 넣으면 x를 x의 1승으로 교체, x의 x 3승으로 교체, x를 x 2n-1승으로 교체 등등 이제 x 값이 변환된 모든 그 다항식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자, 아까 개별 개수에 접근이 안 된다는데 이 갈루아 그룹 기준을 사용을 해서 오토모피즘을 적용을 해서 그 오토모피즘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원래 저희가 이제 오토모피즘을 적용했던 다항식의 상수항이 뽑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모피즘을 구하고 그 오토모피즘들을 모두 더하면 저희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 다항식의 하나의 개수 상수항을 n은 이제 그 아까 이제 네, 여기서 이제 개수를 결정해 줬던 거고요. 그래서 그 상수항 개수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레이스를 추출한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트레이스를 적용한다. 이를 응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원래의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뽑았지만 다항식에 대해서 차수를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 원래의 다항식에 대해서 x-j라는 차수를 조정을 하게 되면 출력되는 것이 상수항이 아니라 다항식 내의 모든 개수가 되도록 변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변경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mx, xj 뭐 이렇게 변환이 돼서 추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라는 값을 이용해서 행렬 전치를 수행할 전체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트레이스 공식은 여기 나와 있고 지금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차근차근 보면 접근이 됩니다. 이제 오토모피즘을 적용해서 모든 합을 더해 개수를 뽑는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고 그것이 이제 전치 상황에서 행 기준으로 어떤 게 열에 가야 되고 어떤 게 열에서 행으로 가야 될지를 개수를 뽑는 과정이 밑의 수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개수를 뽑았는지 그리고 그걸 행에서 뽑았으면 어떻게 열로 연결할지를 이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수식에서 각 세부 연산들이 몇 개가 필요하느냐를 봤을 때 n 제곱번의 덧셈 그리고 키 스위칭은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재구성할 때 이제 필요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n 제곱번의 덧셈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뽑아서 재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전치에서도 같기 때문에 일반 평문에서도 같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n 제곱번의 덧셈만 어떻게 수행을 할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n 제곱번의 덧셈을 뭐 더 계산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이 트윅 알고리즘인데요. 원래는 n 제곱번의 덧셈 연산이 필요하지만 트윅 알고리즘 이용하면 n 제곱이 아니라 n 로그 n번의 계산 복잡도로 덧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수식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만 이 그림으로 좀 보시면은 연산을 수행할 때 트윅을 재기적으로 수행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들을 재기적으로 더해줄 건데 가장 밑단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밑단을 통해서 그 상단을 구성하는 것들은 트리 구조처럼 이제 로그 n번의 연산 횟수로 총 덧셈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행이나 열 기준 n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복잡도는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트윅을 수행하면 원래는 n 제곱번이 필요했던 것을 n 로그 n번의 계산 복잡도의 덧셈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접근인데 행렬 구조를 다르게 보는 CMT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는 것은 이제 저희가 행의 행 단위로 데이터를 배치하든 열 단위로 데이터를 배치하든 이제 전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였고, 그리고 어, 데이터의 위치는 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원래의 기준을 행이라고 했으면 이제 전치된 행렬을 열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 데이터의 위치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벡터를 사용할지를 똑같이 규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접근한 이유는 이제 전치된 아까 네, 요 페이지에서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이 구조가 토프 S,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설명을 다시 하지 않고 이제 토프 S라는 비밀키 행렬 구조를 통해서 이제 원래의 데이터가 복호화되는 구조를 나타냈었는데요. 이걸 전치를 하게 되면 그 암호문을 구성하고 있는 다항식들도 전치가 되지만 토프 S와 A의 위치가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제 이 그림, 최종적 저희가 말하는 CCMM에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U와 M이라는 이 암호문 행렬 두 개를 곱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복호화가 수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A와 B에 대해서만 바라보시면 저희가 이 U를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토프 S 그리고 A 바, B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아니 지금 원하는 것 아니 지금은 이제 그냥 U였는데 여기는 트랜스포즈를 취했으니까 UT가 되는데 그럼 UM과 UTM이 같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U 트랜스포즈를 전환하긴 했지만 지금의 토프 S가 아니지. 네, A 바와 B 바는 전치된 것을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벡터는 같다라고 보실 수 있고 토프 S 틸다를 앞으로 빼기 위해서 이 구조 변환을 위해서 순서만 바꿔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원래라면 이 A 토프 S, A 프라임 토프 S가 되었겠지만 지금 이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A 바와 A 프라임 행렬을 묶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 묶여서 이 행과 열이 이제 연산된 것을 이 구조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토프 S를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바꿨다면 사실 다시 토프 S를 뒤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묶어주고 다시 토프 S를 뒤로 보내서 대신 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제 또 반대로 방향을 또 바꿔서 change the point of view again 방향을 바꿔서 토프 S 두 개를 묶어줬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여기 부분에도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A 바 프라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그리고 A, B 바 프라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내부 구조 변환을 통해서 이제 형태를 좀 바꿔줄 거고요. 이건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토프 S 기준으로 수식을 모두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긴 토프 S 제곱, 여기 토프 S, 그리고 여긴 토프 S가 없는 형태.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제 수식 재정리를 통해서 이 토프 S 하나만 나오는 형태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제 토프 S가 곱해지는 것은 이 다항식 암호문을 구성한 다항식 두 개에 대해서 연산이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 다항식 두 개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복호하면 뭐다? 저희가 원하던 암호문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암호문 구조가 아니고 그 행렬 간의 곱셈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 트릭만 더 설명드리고 실험 결과 속도가 어떻게 측정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중에 특정 개수를 뽑기 위해서 오토모피즘을 연산에 수행하는 트레이스라는 어떤 오토모피즘 연산이 적용된 트레이스라는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토모피즘을 구한다는 것은 그 연산 내부에서
이제 사용될 연산 키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저희는 이제 N개의 다항식에 대해 오토모피즘을 구하기 때문에 N개의 연산 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형 암호에서는 키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때 연산 키의 개수를 연산에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다면 메모리도 절약되고 컴퓨팅 파워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N개의 키를 한 개의 기본 연산 키와 그리고 그 기본 연산 키를 구조적으로 변경해서 새로운 연산 키를 만드는 연산 마스터 키를 2개 설정해서 총 3개의 키만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라이트웨이트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따로따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실험은 이제 동형 암호가 원래 특화된 GPU 환경이 아닌 이 상당히 조금 비싼 CPU 환경에서도 상당히 속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상대 오차나 키 사이즈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체 행렬 곱셈 구조 중에서 그 서브 알고리즘은 CMT에 대해서 비교한 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아래의 표를 보시면 행렬의 한 변의 길이가 2048 혹은 4096일 때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키 사이즈가 키가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많아도 5초 내에 이제 4096 행렬 곱셈 연산이 수행이 됐고, 파라미터의 경우 이제 별표가 붙어 있는 것이 아까 이제 보신 라이트웨이트 알고리즘이 적용된 측정 결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키 사이즈가 원래는 134MB가 필요했다면 상당히 약 500배 가량, 500배 아니고 400배 가량 준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CCM 같은 경우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행렬의 변의 길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속도 자체가 상당히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밑의 표와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전체 이제 연산 과정에서 트랜스포즈, PPMM 그리고 리니어라이제이션과 리스케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이제 속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이 행렬 구조 때문, 동형 연산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실제 평문 곱셈에서 소요된 속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좀 넘어가면 그 종합적인 결과로서 CCMM 자체, 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한 암호화된 행렬 간의 곱셈이 속도 측면에서나 정확도, 기사이즈 등등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는 CCMM에서 PCMM, PPM과의 갭을 줄이고 실생활에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실용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행될 것이다.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당히 이 수식과 세부적인 개념들을 생략하였는데 혹시나 동형 암호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혹은 연결된 연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